정의와 복수의 화신, 어둠을 가르며 악을 응징하는 영웅. 지난 90여 년간 대중문화가 바라본 배트맨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수백 편에 달하는 만화와 10여 편이 넘는 영화 속에서 숱한 변신을 거듭한 배트맨. 그가 2022년 더 배트맨으로 새롭게 돌아옵니다. 클로버필드, 혹성 탈주 등을 제작한 멜 리브스와 최근 물오른 연기력을 자랑하는 로버트 패틴슨의 만남으로 많은 기대감을 자아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트맨의 탄생과 역사, 그리고 배트맨이라는 캐릭터에 담긴 인문학적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DC 코믹스의 전신인 내셔널 코믹스 퍼블리케이션스는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를 선보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외계 행성에서 왔지만 인간을 닮은 외모와 따뜻한 정의감, 그리고 초인적인 힘이라는 삼박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대중성을 사로잡은 것이죠. 물이 오를 대로 오른 NCP는 소속 작가들에게 슈퍼맨에 필적할 새로운 캐릭터를 창작하라 주문합니다. 이때 한 작가가 조심스레 아이디어를 냅니다. 초인적인 힘을 없앤 영웅을 만들자면서요. 슈퍼맨과 차별성을 두면서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장착한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슈퍼맨의 안티테제를 탄생시키자는 제안이었죠. 캐릭터 구축을 위해 그는 평소 즐겨본 영화 두 개를 떠올립니다. 바로 프레드 니볼로 감독의 쾌걸조로와 롤랜드 웨스트 감독의 The Bad Whispers였죠. 그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조로와 박쥐 모습을 한 캐릭터의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평소 좋아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행장치 도안을 참고해 캐릭터에게 달아줄 날개도 고안해내죠.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그는 마침내 캐릭터 초안을 완성합니다. 눈을 가린 작은 마스크, 슈퍼맨과 유사한 빨간 타이즈 복장, 그리고 양쪽으로 날카롭게 뻗은 날개. 작가 밥 케인이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처음으로 탄생시킨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내 밥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캐릭터의 외관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 빌 핑거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시 유명 만화가였던 리 포크의 더 팬텀 속 캐릭터처럼 좀 더 비밀스럽고 어두운 느낌이 필요하다면서요. 밝은 빛을 상징하는 슈퍼맨과 달리 어둠을 상징하는 영웅이어야 더욱 매력적일 거라는 이유에서였죠. 고심 끝에 밥은 눈을 가리는 마스크 대신 얼굴 전체에 가면을 씌우고 날개 대신 망토를 달아주면서 빨간 코스튬도 지워버리자는 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숙제는 배트맨의 본명이었습니다. 빌은 이름을 통해 캐릭터의 비밀스러운 정체성을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남들이 보면 바람둥이인 백만장자에 지나지 않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회정의를 고민하는 인물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였죠. 오랜 고민 끝에 빌과 밥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위인들의 이름을 빌려오기로 합니다. 14세기 초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을 이끈 왕 로버트 1세의 성인 브루스와 미국 독립전쟁 영웅인 앤서니 웨인의 성인 웨인을 합치기로 한 것이죠. 브루스 웨인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호의호식하는 젠트리 계급의 이름이 알고 보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정의로운 지도자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담아낸 것이죠. 그렇게 마침내 1939년 배트맨은 DC 코믹스 27호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1943년 영화 제작사 컬럼비아 픽처스는 배트맨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배트맨 영화를 제작합니다. 1949년 후속작 배트맨과 로빈도 제작했지만 단편 형식의 에피소드를 연달아 공개하는 시리얼 필름 형식이었던 탓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66년 미국 ABC사에서 배트맨 TV 시리즈가 제작됩니다. 3개 시즌과 120개에 달하는 에피소드를 자랑할 정도로 방대한 프로젝트였죠. 그해 7월에는 시즌1을 각색한 배트맨 극장판이 개봉했는데 기존 시리즈에서 배트맨 역을 맡았던 아담 웨스트가 그대로 출연했습니다. 원작의 어두운 느낌과는 달리 코믹한 설정이 주를 이뤘지만 영화는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흥행을 거두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1989년 팀 버튼이 메가폰을 잡은 배트맨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제작 초기에 그는 새로운 배트맨을 캐스팅하는데 몰두합니다. 당시 할리우드가 내로라 하는 스타였던 멜 깁슨, 케빈 코스트너, 빌 머레이, 해리슨 포드, 피어스 브로스넌 등이 물망에 올랐죠. 하지만 팀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가 배트맨을 맡길 원했습니다. 문득 그는 자신의 전작인 비틀주스에 출연했던 마이클 키튼을 떠올립니다.
그의 뛰어난 연기력이 배트맨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을 거라 믿은 팀은 마이클에게 배트맨 제안을 건네고 마이클 역시 이를 기꺼이 수락합니다. 문제는 원작 팬들의 거센 저항이었습니다. 코믹한 이미지를 지닌 마이클의 캐스팅을 반대하는 5만여 통의 편지가 제작사 워너브라더스에 전달될 정도였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영화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웃음기를 지은 마이클의 배트맨은 팀 버튼이 추구하는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여기에 배트맨의 숙적 조커 역을 맡은 잭 니콜슨이 합류하며 배트맨과 조커의 광기 어린 대결 구도를 첨예하게 그려내는데도 성공하죠. 특히 영화 속에서 1940년대 고딕풍 도시를 연상케 하는 고담시는 팀 버튼 특유의 음울한 연출이 돋보이는 장치라는 호평을 받으며 전작과의 완벽한 차별성을 구축합니다. 그렇게 팀 버튼의 배트맨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사로잡은 수작으로 평가받으며 흥행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탄력을 받은 팀 버튼은 1992년 후속작 배트맨 리턴즈를 제작합니다. 전작과 달리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정서적 불안에 대한 서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었죠. 개봉 후 영화는 평단의 호평을 받았지만 전작의 버금가는 흥행은 거두지 못합니다. 배트맨 시리즈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원했던 워너브라더스는 결국 팀 버튼을 하차시키고 맙니다. 뒤이어 할리우드 최고의 비주얼리스트로 손꼽히는 조엘 슈마어가 배트맨의 메가폰을 잡습니다. 디자인 전공자답게 화려한 색채로 눈길을 사로잡는 연출력이 강점인 감독이죠. 당시 워너브라더스는 슈마어에게 배트맨을 가족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액션 영화로 제작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는 원작처럼 무게감 있는 연출을 원했지만 제작사의 완강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슈마어는 마이클 키튼 대신 당시 라이징 스타였던 발 킬머에게 배트맨 역할을 제안합니다. 배트맨의 열렬한 팬이었던 발 킬머는 출연 제의를 단번에 수락합니다. 이후 니콜 키드먼, 토미리 존스, 짐 캐리 등 초호화 출연진이 완성되자 슈마어는 바로 촬영에 착수했고 1995년 배트맨 포에버를 선보입니다. 워너브라더스의 바람대로 배트맨 포에버는 흥행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메인 악당인 투페이스와 리들러가 원작과는 다르게 다소 경박한 이미지로 그려졌다는 비판과 과한 아트워크 때문에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죠. 그럼에도 워너브라더스는 조엘 슈마우식 배트맨이 인기몰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시 메가폰을 잡은 슈마어는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1997년 배트맨과 로빈을 선보입니다. 배트맨 포에버 촬영 당시 불성실한 태도로 사이가 틀어진 발 킬머 대신 조지 클루니가 새로운 배트맨으로 등장했죠. 그 외에도 우마 서먼, 아놀드 슈워제네거 등 특급 캐스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 영화는 감독과 배우 모두에게 최악의 작품으로 남고 맙니다. 영웅의 정의감과 철학 대신 돈과 여자, 그리고 낯뜨거운 의상으로 영화를 가득 채웠고 원작 설정은 깡그리 무시한 채 영웅과 악당 모두 유치한 캐릭터로 전락시킨 탓이었죠. 훗날 조지 클루니는 인터뷰에서 가족만큼은 내가 배트맨이었단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며 분노감을 나타냈고 슈마어 역시 원작 팬들에게 사과한다는 이례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조엘 슈마어의 배트맨은 희대의 조롱거리가 된 채 사라지게 됩니다. 바닥으로 추락한 배트맨을 끌어올린 건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이었습니다. 당시 신예 감독이었던 그는 배트맨의 탄생 시점을 다루기로 합니다.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과 피와 고통으로 얼룩진 성장기를 그려내기 위해서였죠. 배트맨 역으로는 크리스찬 베일을 낙점합니다. 이유는 그가 전작 머시니스트에서 보여준 극단적인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저 정도 의지면 배트맨이 지닌 빛과 어둠의 균형감을 잘 표현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악역 역시 정의를 위해 극단을 추구하며 배트맨과 대립하는 라즈 알굴과 브루스의 약점인 공포를 무기로 삼는 스케어크로우로 낙점하며 주제의식 전반이 주인공의 심리로 귀결되는 고밀도 서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는 2005년 배트맨 비긴즈를 선보입니다. 팀 버튼이나 조엘 슈마어처럼 기괴하고 현란한 만화 이미지 대신 정제된 현대도시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현대화된 전투에 맞게 과학 지식과 기술 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배트맨의 시대를 알렸죠. 영화는 서사나 완성도 면에서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았지만 흥행에선 큰 수확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논란의 배트맨을 역대 최고의 배트맨으로 부상시킨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죠. 이후 논란은 자신의 동생이자 공동갑본가였던 조나단과 함께 후속작을 기획하게 됩니다.
제작 소스를 찾던 중 프리츠랑 감독이 1933년 발표한 범죄 스릴러물 마부제 박사의 마지막 유언을 참고하게 되죠. 완벽한 범죄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주인공 마부제의 모습을 통해 완전한 악당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놀란은 목적이나 이유, 명분도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순수 악을 창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조커를 후속작의 악당으로 낙점하죠. 그는 원작 속 조커의 배경을 지우고 오직 악을 위해 악을 행하는 존재를 만든다면 정의와 복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배트맨에게 최대의 역경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6년 놀란은 조커 역에 자신이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있던 히스 레저를 캐스팅합니다. 그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구현해내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조커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죠. 서사와 캐릭터의 완성도를 확신한 놀란은 바로 영화 제작에 돌입했고 마침내 2008년 코믹스 영화 역사의 판도를 바꾼 다크나이트를 발표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개봉 당시 역대 영화 흥행 순위에서 타이타닉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완성도 면에서도 호평일색이었기에 히어로 영화를 넘어 21세기 최고의 걸작이라는 극찬까지 받을 정도였죠. 조커 역을 맡았던 히스 레저는 영화사 최고의 악당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코믹스 캐릭터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트맨을 다시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은 놀란은 4년 뒤인 2012년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선보입니다. 전작에 비해 다소 약하지만 촘촘한 서사와 장대한 스케일만큼은 수작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평을 받으며 놀란은 배트맨 3부작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놀란의 배트맨이 성공을 거두자 DC 코믹스는 마블의 어벤져스처럼 DC 유니버스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슈퍼맨의 탄생을 다룬 맨 오브 스틸을 시작으로 DC 코믹스 캐릭터들의 영화화에 돌입한 것이죠. 이에 맞춰 배트맨도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 메가폰을 잡은 잭 스나이더는 프랭크 밀러의 코믹스 다크나이트 리턴즈처럼 중장년기에 접어든 배트맨을 원했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가장 잘 구현할 배우가 벤 애플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잭 스나이더의 예견은 적중했습니다. 영화가 공개되자 원작 팬들은 벤 애플렉의 배트맨이 성격이나 외양 모두 원작을 가장 잘 고증한 캐릭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영화는 놀란의 배트맨만큼 주목받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후 제작된 저스티스 리그는 제작사 워너브라더스의 개입으로 핵심 내용이 편집된 채 개봉되고 리더 역할인 배트맨은 어떤 영웅적인 역량도 보여주지 못했죠. 결국 저스티스 리그가 흥행해서 참패하고 벤 애플렉이 차기 배트맨 영화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대박을 꿈꿨던 DC 유니버스는 다시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의 공백이 지나고 2022년 다시 청년기로 돌아간 배트맨이 돌아옵니다. 어둡고 강렬한 서사적 몰입감이 기대된다는 평이 줄을 잇는 가운데 팬들은 진정한 다크 히어로의 힘찬 날개짓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Why do we fall, Bruce? So we can learn to pick ourselves up. 배트맨 서사에서 브루스 웨인의 어린 시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일찍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토마스와 어머니 마사는 괴한의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웨인 가족이 관람한 영화는 밥 케인이 배트맨 창작의 모티브를 얻었던 쾌걸조로였습니다. 알고 보면 영웅의 탄생에 대한 복선을 깔아놓은 셈이죠. 그렇게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브루스는 깊은 상실감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쓸리며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청년이 된 브루스는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법과 제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사회의 범죄를 내가 직접 처단할 순 없을까? 고민 끝에 그는 스스로 악을 심판하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브루스는 한 가지 흥미로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의 모습을 한 채 적을 마주하기로 한 것이죠. 어린 시절 우연히 추락했던 우물에서 마주한 어둠과 박쥐떼. 브루스는 평생 트라우마였던 그 존재가 되어 범죄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감을 선사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어떻게 브루스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거듭나고자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개념으로 브루스를 바라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한 사건으로 인해 무의식에 남은 충격이
이후 유사한 상황을 마주쳤을 때 반사적으로 발현되는 걸 트라우마라 정의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경계에 충격을 가한 부정적 자극을 다스리고 묶어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부정적인 자극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브루스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게 어린 시절 우물에서 마주한 어둠과 박쥐라는 걸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스스로 어둠과 박쥐라는 두려움이 되어 두려움을 통제하고자 한 것이죠. 가면은 나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쓰는 거라는 브루스의 말처럼 결국 어린 시절부터 숱한 역경으로 단련된 정서가 배트맨의 드라마틱한 탄생을 일궈낸 것이죠. 침묵의 수호자이자 우리 지켜주는 어둠의 기사. 다크나이트의 마지막에서 배트맨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한 세기 가까이 배트맨이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힘과 명예를 과시하기보다 정의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입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 무결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위대한 영웅이 앞으로 어떤 서사로 우리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